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 관련 소식이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 촉진을 위해서 언론의 순기능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오늘 뉴스 리뷰 Y는 YTN이 전한 음주운전 사고 보도를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웅입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이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합니다. 1급 법정 감염병은 에볼라, 사스 등과 같이 치명률이 높고 즉각 방역 조치가 필요한 바이러스를 말하는데요.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제나 백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지역 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조금 더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선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인접 국가고 또 사람 간 전파가 가능성이 있는 만큼 특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음주운전 관련 보도를 빅카인즈에 검색해보면 올해만 3,770건, YTN에서만도 180건에 달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의 행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한 수법도 늘고 있고 또 모방된 행태도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언론 보도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관련 보도를 YTN은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뉴스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 관련한 안타까운 소식이 많았는데요. 그중에서 인천에서 있었던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정말 크게 보도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던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었는데요. YTN 보도,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YTN 음주운전 사고 관련 기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음주운전 사고 보도들 가운데 최근 그 추세를 보니까 사고 운전자의 나이대가 낮아졌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3일에는 음주운전하다 행인 3명, 차량 2대 덮쳐 20대 입건 보도가 있었습니다. 20대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행인 3명과 주차돼 있던 차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4월 21일에는 만취 운전하며 경찰과 7km 추격 전 20대 송치 보도도 있었습니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에서 제공하는 음주운전 통계에 따르면 남성 운전자의 음주 적발 건수가 여성 운전자보다 많고 또 적발 횟수는 1회인 경우가 가장 많지만 5회 이상 적발된 사례도 확인됩니다. 연령대는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이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20대와 30대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하겠습니다. 네, YTN 보도를 통해서 최근 음주운전 사고에서 가해자의 연령대가 낮아졌다, 이 추세까지 파악을 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최근 논란이 된 음주운전 사고 소식을 전한 YTN 보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 술을 마신 뒤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음주운전 사고 소식입니다. 4월 15일 보도였는데요. 남양주 뺑소니 운전자 음주운전 시인, 피해 초등생 의식 불명. 이 보도에 이어서 경찰 초등생 뺑소니 50대 음주운전자 입건 제목의 보도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난 50대 운전자가 경찰 추궁 끝에 그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피해 아동은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중대에 빠졌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 4월 26일 경찰 초등생 뺑소니 음주운전 50대 구속 송치 보도를 통해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라는 내용까지 전했습니다. 이런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소식이 참 너무 안타까운데요. 또 5월 8일 보도인데요.
음주 역주행에 6명 사상, 또 휴가 나온 군인 아들 데리러 가다 참변 제목도 있었습니다. 오전 오후 보도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인천 구월동 승기 사거리 인근에서 20대 남성 A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음주 역주행 사고는 가해 차량에 운전자 정모 씨 외에도 이 동승자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음주 차량 동승자들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또 책임이 없고 또 오히려 사고로 인한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주 역주행 동승자 공범될 수도 방조죄 검토 보도인데요. 동승자의 형량은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또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라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에서 엄하게 처벌하라고 규정은 돼 있지만 실제 처벌은 8년형이 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셔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할 텐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안 하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고를 당하신 분이 군인 아들 휴가를 마중 가던 어머니의 사망이라는 상황에 정말 더 마음이 아팠고 화도 났는데요. 추가로 차량 소유자의 대여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또 대법원 판결 사례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제도적 논의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후속 보도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타까운 사고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는 기능으로서 언론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각심을 높이는 경보장치 역할을 지금 YTN이 잘 수행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보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사님.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도보다 1.2% 감소했습니다. 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도보다 80% 감소한 수치일 정도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4월 8일 보도였는데요. 교통사고 사망자 역대 최저,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입니다. 2020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287명과 비교하면 4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는데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도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에 대해서 YTN도 꾸준히 보도를 했는데요.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부착되게 하는 겁니다. 유독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상습적이라든지 혹은 안일하게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 범죄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2년 이내에 이 법의 적용을 실제로 받을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만 능사가 아니라 제도나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노력이 지속돼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음주운전의 범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숙취 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부각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4월 15일 보도입니다. 어제 마신 술은 괜찮겠지, 숙취 운전 줄줄이 적발이란 제목이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의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경찰이 이제 불시에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운전자들이 다수 적발된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날 밤 술을 마신 운전자들이 여전히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사례가 많이 보였는데요. 전날 술을 마셨다고 해서 다음 날 반드시 음주 상태가 풀리는 것은 아니며 또 법적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또 숙취 운전의 심각성, 위험성을 부각했습니다. 한 가지 정보를 말씀드리면요. 이 흔히 음주 측정에 사용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70kg의 평범한 성인 남성이 소주 2병 가량을 마셨다면 12시간이 지나야 이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된다고 합니다. 8시간 뒤 운전한다면 면허 정지는 물론이고요. 면허 취소 수치에 근접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도수가 낮은 맥주도 2000cc를 마셨을 경우에는 그 완전 분해까지 5시간 30분 가까이 소요된다는 점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운전자가 술이 덜 깼다고 느껴지면 이 알코올이 아직 분해되지 않은 상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를 운전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숙취운전 관련 단신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4월 10일 어린이 등하굣길 단속했더니 숙취운전 19건 적발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등하굣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음주운전과 또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을 시행한 결과 오전 등교 시간대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이 19건이나 적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대, 그것도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숙취운전이 많다라는 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발생하면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런 문제 제기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직후 오후 1시 반부터 2시간 동안 그 식당과 유흥가 주변 그리고 고속도로 나들목 등에서 벌인 음주 단속에 11명이 적발됐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5월 3일입니다. 경찰 낮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 11명 적발 보도를 보니까요. 낮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속된 운전자 11명 가운데는 면허 취소 대상이 1명, 또 면허 정지 대상이 10명이었습니다. 경찰이 단속 시간이나 또 지점을 수시로 변경해서 그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요즘 음주 단속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모바일 앱이 무분별하게 사용된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앱이 생겨나면서 이 경찰의 그 원활한 업무 수행을 막고 또 심지어는 음주운전을 부추긴다라는 시민들의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애초에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에서도 이러한 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오용 방지를 위한 인식 개선 보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단속을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술을 마신 이후나 또 술이 덜 깬 상태에서는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라는 인식을 모두 해야 하겠습니다. 네, 음주운전 자체가 줄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 또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의 역할로서는 좀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방송에서는 각종 예방 캠페인도 하고요. 여러 가지 관련 보도도 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음주 사고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망 사고 등 대형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비중 있게 다뤄야 하고요. 규모가 크지는 않더라도 피해자가 어린이 또는 미성년자, 택배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일 경우에는 피해자 사연 중심의 보도가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유력 인사 또는 예컨대 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자나 고위공직자 등 직업적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도 비중 있게 보도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주로 방송 매체가 대부분 비중 있게 다루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요. 매체 특성상 화면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너무 자극적이거나 피해자와 유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화면 사용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졌죠. 가수 김호중 씨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음주 사고를 낸 뒤에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 술타기 수법 의혹으로 큰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전한 YTN 보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 지난해 5월 가수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 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음주운전 사실을 계속 부인하다가 범행 열흘이 지나서 시인을 했죠. 4월 25일 음주 뺑소니 김호중 항소심도 실형, 죄질 불량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 선고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사건의 경위를 먼저 전하고 시청자들이 사건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를 적극적으로 없애려 했다라는 등 사고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서 1심과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라고 전했는데 재판부의 판단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서 판결의 신뢰성을 높여줬습니다. 해당 보도를 통해 음주 뺑소니 사고의 심각성을 강조했고요. 시청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말 신문윤리위원회 주의 조치가 내려진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언론사에서 보도를 하면서 술타기 수법이라고 안 하고 특정 이제 연예인의 이름을 넣어서 무슨 수법, 누구누구 수법 이렇게 보도한 내용인데요. 신문윤리위원회가 언론은 유명인인 김 씨의 범죄 사실의 피해를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공인이라 할 수 있는 그의 이름을 빌려서 범죄 수법을 전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이에 따른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이들 보도가 김호중 씨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고 또 오히려 이들 보도로 인한 모방 범죄 확산이 우려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보도하실 때 이런 점들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술타기 수법은 그 음주운전자가 도주한 뒤에 술을 더 마셔서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어렵게 하는 방법입니다. 일부 음주운전자들의 경우에는 그 운전 당시에는 술을 안 마셨다고 주장하기까지 하는데요. 이처럼 음주 측정을 피하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에 대해 오는 6월부터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음주 측정 피하려는 술타기도 처벌, 음주운전 무관용 수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뒤에 술을 더 마셔서 그 음주 측정을 방해할 경우 음주 측정 거부와 같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 6월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알게 했습니다. 시청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기능으로 좀 더 발전적인 형태의 음주운전 관련 보도가 필요한 시점 같은데요. 보도 방법에서 지금 YTN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방송에서 피해가 크지 않거나 화면이 없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짧은 단신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앞으로는 이제 사고 차량 또는 뭐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사고 현장 인근의 CCTV 등을 활용해서 더욱 적극적인 보도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실형이 확정된 김호중 씨 음주 뺑소니 사건과 같은 진화한 형태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보도가 필요한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고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가해자의 어떤 연령별, 직업적인 어떤 특성 등을 분석해서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도를 해도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 문제점은 무엇인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음주운전 관련한 형량은 낮은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도 심층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먼저 평가원님부터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모방 범죄의 위험에 대해 한 번 더 숙고해 주길. 언론의 보도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모방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해 둬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보도에서 살펴보면 최근 늘어나는 술타기 수법과 같은 경우인데요. 그 경계를 잘 지켜 판단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지속적인 보도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김수정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근절 대책 심층적으로 보도해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또 상습 음주 운전자를 위한 방지 제도의 보완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의 사고 소식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언론은 음주운전 관련 사고를 사건 발생 사실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보도의 심층성을 더해야 하겠습니다. 유명인의 음주운전 보도를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피하는 술타기 수법을 학습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음주운전 보도는 사고와 피해에 대한 정확한 보도와 또 처벌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예방과 관련된 정보와 또 음주운전의 문제점을 알리는 보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음주운전 관련 보도들 살펴봤습니다.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ON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ON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술값 내림세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요즘 외식 물가가 상승하면서 뷔페 식당이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과 이와 달리 술값은 내림세를 보인다는 소식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의 뷔페 식당. 어제는 제육볶음에 탕수육이 나오더니 오늘은 돈가스와 볶음밥입니다. 깨끗한 야채와 후식까지 배불리 먹어도 단돈 6,500원입니다. 7,000원대부터 물가가 이제 10,000원 또 넘어가요, 뷔페들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거진 안올 이제 제공해 주는 거라 부담감은 상당히 줄어드는 건데. 번화가에서는 외식 물가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함께 전했는데요. 외식 물가 상승률이 13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고 전했는데 여기서 술값 내림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빠져 있어 이를 보완하는 내용이 소개되었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내용 보완을 위해 술값 내림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통계청의 2025년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주 물가지수는 115.13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 떨어졌습니다. 맥주 물가지수도 117.58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0.7% 하락했는데요. 여기서 소주와 맥주 품목은 일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주류 가격을 나타냅니다. 지난 3월 소주 맥주 값을 포괄하는 전체 외식 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3.0% 올랐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인 2.1%보다 0.9%포인트 높은 수치인데요. 외식 물가 상승률은 2021년 6월부터 46개월째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소주 맥주 값의 하락은 다른 품목과 비교해도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술값에선 손해를 보더라도 소주 반값, 맥주 무료와 같은 행사를 걸고 장사하는 곳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맥주 한 잔에 1,900원인 포차형 술집이 인기를 끄는가 하면 소주와 맥주 2,000원인 것을 내세운 고깃집 프랜차이즈도 1년여 만에 지점이 2배 넘게 늘었는데요. 저가형 술집이 늘어나면서 주변의 식당들이 함께 술값을 내리면서 술값 내림세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아의 두 번째 주제는 스쿨존 사고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연이은 스쿨존 사고에 대한 분석과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린이가 다친 자동차 사고를 분석했더니 10명 가운데 2명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겁니다. 이럴 경우 사고 충격에 그대로 노출되는데 실험 영상만 봐도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숨지거나 크게 다친 어린이 10명 가운데 4명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유아용 카시트와 안전띠를 반드시 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전하기도 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과 안전불감증을 진단한 보도였는데 관련해 스쿨존 사고 현황과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설명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스쿨존 사고 현황과 운전자들이 유의할 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스쿨존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95년으로 30년이 지났습니다. 어린이 통행이 많은 초등학교, 유치원 등 인근에서 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했는데요. 스쿨존 어린이 사고는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월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5월에 벌어진 스쿨존 어린이 보행자 사고는 총 183건이었는데요. 연중 사고의 12%가 이 시기에 몰려 있어 사고가 가장 많은 달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날씨가 풀려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4월에서 7월에 일어난 건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에게 횡단보도 건널목 일시정지, 앞지르기 금지, 불법 주정차 금지 등의 기본 수칙을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1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경우 뒤따르는 차량과 옆차로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며 어린이가 승하차하는 동안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선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22년 1월에 신설됐는데 위반 시 승용차의 경우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행자 또한 횡단보도에서 좌우를 살피고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며 보도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보도로 통행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의 세 번째 주제는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얼마 전 국민연금 개혁을 주제로 약 20분 분량으로 길게 제작된 YTN 특집 영상이 있었습니다. 2023년 발표된 국민연금 5차 재정 추계를 보면 예상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 이게 사실이라면 흔히 MZ세대라 불리는 1990년 이후 태어난 청년들은 실컷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내가 이거 내봤자 나는 못 돌려받는다라는 이제는 생각이 들어서 연금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이제는 거부감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제 분위기로 흘렀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여러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이해를 높인 깊이 있는 콘텐츠였는데요.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우려를 다룬 방송에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공격성에 따른 리스크를 지적했는데 이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와 해외 사례 등이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해외 사례를 살펴봅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위험자산 비중 확대, 투자 다변화 투 트랙으로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장기 운용 방안을 내놨습니다.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 고수익을 끌어내고 투자 다변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한다는 것인데요. 안전자산인 채권 비중은 줄이고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인 주식 등을 확대함과 동시에 대체 투자와 해외 투자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스웨덴, 일본, 독일, 스위스 등은 공적연금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출산, 양육 등 크레딧 인정과 저연금자에 대한 보충연금 등 지급 비용을 국고로 충당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연금소득에 부과되는 세수를 국민연금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은 2023년 평균 정부 예산 대비 18.1%, GDP 7.7%를 공적연금에 투입한 반면 한국은 예산 대비 9.7%, GDP 3.3%를 지원했습니다. 연금 선진국이라 불리는 스웨덴의 프리미엄 연금은 국가 연금 체계의 일부로 개인이 직접 투자를 선택할 수 있는 개별 계정형 연금 시스템인데요. 스웨덴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소득의 18.5%를 매달 국민연금으로 내게 되는데 이 중 16%는 자세한 부분이 상당히 다르기는 하지만 쉽게 설명해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연금식의 연금으로 축적되는데요. 그리고 2.5%는 앞서 설명한 프리미엄 연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일부이긴 하지만 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투자하고 싶은 펀드를 골라 투자하게 되고 선택지로는 700개의 민간 자산운용사 등 금융사가 운용하는 펀드가 있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아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